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거의 뭐 강보합인데 해외 증시가 열리지 않은 특성을 반영한 것 같고 오늘도 짧게 해외 증시가 휴장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기준금리 인상폭도 줄어들면서 조금씩 어떤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이 희망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크게 좋은 구간은 아닐 거다. 기껏해야 이제 현 지수대를 유지하는 게 최선일 거다라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 금리, 부동산 시장 이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해서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 후폭풍으로 그 가상화폐가 어떤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어서 이 자산시장 전반에서 이 주식 투자자의 관점,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물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현재 미국의 물가 동향입니다. 미국 물가가 전월 대비입니다. 이 전년 대비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였냐라고 보면 이건 기저효과라고 보고 과거의 어떤 높았던 수준을 넘어가는 시점 그걸 지켜보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지켜보고 일시적이네 아니네라는 판단이 들었던 이 2021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적절했는데 올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냈습니다. 이 늦은 만큼. 그리고 지금은 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왔네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올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되고 나면 '아 이쯤 되면 확실해.'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뿐만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서너 달 지켜보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 0.5%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순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인하까지는 물가가 많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 많이라는 기준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충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6월 달에 0% 그리고 7월 달에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0%, 0.1%, 0.4, 0.4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이쯤에 이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찍었고 중국도 마이너스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이 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망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이 과거에는 뭐 정시에 도착하는 게 몇 퍼센트냐 하는데 그런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거 수준으로 무역이 되고 있고 컨테이너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운임 지수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4개월만 놓고 본다면 합산해서 0.9%입니다. 4개월이니까 연리로 환산하면 곱하기 3인데 그러면 연리 환산해서 2.7%밖에 안 되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인건비 문제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민 문턱 높인 거 낮추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국산 제품을 배제를 최대한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물가 문제가 생긴 거지 돈을 많이 풀어서라고만 보는 건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수준을 감안했을 때 아마 11월에도 많아야 이제 0.2% 그리고 12월에도 많아야 뭐 0.1%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연리로 환산해서 2.4% 정도로 더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표시되는
표시되는 건 언제부터 줄어드냐면 여기 전월 대비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전이 얼마였냐. 이전에 이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리 환산은 그런데 전월 동월 대비해서는 지금도 7.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 10월 달을 보면 전월 대비도 높고 이 사이에 보면 8, 1.3, 1.9, 3.9, 4.2, 5.2, 6.2, 6.5, 6.6, 7. 예, 그래서 이 수치가 대략 이 사이 걸 모아 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점이 이쯤 될 겁니다. 내년 6월. 예, 수치적으로도 많이 낮아질 거고 그 전에 이미 누적해서 낮아질 거다. 그러면 물가에서 이제 미국 쪽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게 다른 국가들의 금리인데 이 중앙은행 금리를 보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 국가들이. 미국도 이제 4.5%가 되면 끼케야 뭐 한 4.75? 근데 이 4.5까지는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거고, 예, 그래서 정상적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번에 안 하면 이상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그래도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상황은 됐었는데, 그럼 한국은 어땠었느냐라고 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물가 상승 그 수준을 넘어선 그런 이상 신호가 없었습니다. 아예. 한국의 물가는 전월 대비를 해서.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물가 상승을 하는 게 미친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어떤 이상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령화 사회하고 아닌 사회하고의 정책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 대출금리 예를 들어서 뭐 한 5에서 6% 정도 이렇게 보고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3% 수준일 때 대출금리도 똑같이 5에서 6%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계속 경제 성장률이 높고 또 경제 활동도 활발하고 그리고 계속 돈이 풀리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 3%는 총 자산의 투자 수익률의 합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금 금리가 2%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기회가 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물가 금리 인상해서 물가가 잡혔습니까? 생활만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미 한번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찍었습니다. 그냥 과거에 있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조금 이게 드물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보면 물가 이상 징후도 없고 마이너스고 전월 대비해 가지고 0.5%입니다. 3개월에 마이너스 3개월에 0.5%니까 연리 환산하면 2%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11월 달에는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 3.5%로 끝낸다라는 게 맞고 금리 인하는 아마 경기 침체 때문에 그 외국에 비해서 조금 빠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25%씩 이제 간헐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서 2024년 말에는 0%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이런 예,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고 아주 저평가된 종목 잡아 나가면 괜찮은 시기일 건데 일단 수익률로만 보면 상반기에는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예. 하반기에도 딱히 뭐
예. 그래서 내년 1 년은 이제 크게 잃는 하락장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본격적인 상승장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좋을 거고 또 테마를 타는 종목, 관심을 받는 종목은 좋을 건데 시장 전체로 보면 예 그냥 소소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게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주식 투자는 다소 소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문제는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을 찍은 게 맞을 겁니다. 이 저점을 다시 깨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면 사실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굳이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예.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앞에 공간을 쪼끔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일목을 적용하면 저는 뭐 이 일목균형 지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목을 넣는 이유는 이제 앞에 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보기 예측하는 데 쪼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고 예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을 주고 뭐 2,600 선까지 가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3,300 에서 2,100 사이. 예 그러면 한 2,700 정도 되는데 요 사이점이 예 2,700 까지 가 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까지 가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2,600 선 정도에서 부딪히고 조정을 받고 예 그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상승하는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크게 잃는 일은 없겠지만 또 큰 재미도 없을 것이다. 요런 큰 틀에서 기준을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저렇게 정체가 되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활력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주는 올라가려면 꺾이고 올라가려면 꺾이니까. 예 그래서 중소형주가 금투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대형주보단 나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예 가치가 좋은 종목들은 더 괜찮을 것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동산을 보는 건 그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주식 시장보다 다소 늦게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이제 댓글을 먼저 확인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댓글로 예 에너지 충전을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뭐 현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축구. 예 그래도 생각보다 잘해서 예 비겼습니다. 참 다행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했고 항상 이 댓글은 예 아주 좋은 충전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그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의리의 돌쇠 예 제가 그분이 이제 부동산 예 깨빈 님이 이 부동산 투자를 예전부터 하시고 실제 이제 이 상가 주택도 갖고 계시고 예 그렇게 이제 부동산 책을 수십 권을 사서 이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권을 사서 전부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걸 보고 와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한테 뭐 어떤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분이 하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뭐 별 수가 없다 집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 집이 좋고
새 집은 사실 예전에 집보다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집을 일반적인 저같이 이제 둔한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5 년짜리 된 집에 들어간다 그냥 살 겁니다 저는. 저 같은 둔한 사람들은 살 건데 그 주도권을 이제 결혼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여자가 갖고 있고 여자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자 그러면 5 년짜리 된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5 년짜리 집이 집의 가격하고 여기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새 집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분양가가. 인테리어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의 새 집은 무조건 좋습니다. 진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여기서도 단 하나 안 되는 게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뭐 얄짤없다 이건. 예. 뭐 거의 이제 전문가나 다름없는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가 오르고 나서 집값이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년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주택보다. 예. 그러면 주식 시장이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것도 현재 주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의 정점이 6월 달이었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정점이 거의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 개월 정도구나. 예. 올해 상반기는 아니었으니까. 한 6 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고대로 적용해 보면 주택 시장 자체로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제일 나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3 월? 예 내년 3월 정도가 제일 나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때는 이제 좋은 조건으로 나올 거고 미분양도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양 추이를 보면 요 국가 통계에서 잘 잡아 줍니다. 예전에 비해서 참 편합니다.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는 요겁니다. 현재 통계는 요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분양 완판되는 게 있을까?'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분양 완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아주 좋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30대 1이 나와도 경쟁률이 1 층, 2층 뭐 요런 낮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꼭대기층 이런 분들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안 될 것이고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내년 이제 지금 요건 그 건설사들, 시공사들의 얘기고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시공사들 계획이 뭐냐면 그 1 분기 이제 금융이 풀리는 1 분기에 모든 수주를 완료하고 문 닫자라는 요게 이제 건설사들 쪽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 분기에 이렇게 수주를 공사 수주를 하고 뭐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이제 분양하면 미분양이고 그 준공할 때까지 열심히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 3월 정도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미분양 자체가. 그럼 지금도 이미 이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호황은 끝났습니다, 부동산 호황은. 부동산 호황이 아니었던 시기랑 비교하면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경기 금리 올려서 불황이었던 이때랑 비교해서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5억 하다가 10 억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벌써 이게 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건 없으니까. 그러면 통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걸 해도 그리고 위의 가격을 봤으니까 어떤 착시까지 감안해도 한 6 에서 7억 정도는 돼야 이 평균 가격 기준으로 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이 호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거고 그러면 급한 사람이 지는데 집을 살 사람들이 급하냐 팔 사람들이 급하냐 그러면
예. 팔 사람들이 급합니다. 그럼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가격도 약세에 미분양도 늘어나고 요런 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내년 3 월쯤이 부동산의 이제 정점으로 나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전망으로 보면 이 부동산도 어쨌든 주식하고 다 유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식 시장이 뒤따라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여기서 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주식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 선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3월 이후로 조금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이 아주 좋아 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뭐 소비가 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예 그런 게 반영이 되려면 적어도 한 연말은 돼야 될 것 같다. 내년 말. 예.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도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은 뭐 요 정도가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튈 것이다.' 뭐 기대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가야 7만 원, 뭐 SK하이닉스 많이 가야 10만 원, LG에너지솔루션 안 내리면 다행 뭐 요런 수준이 될 거고 뭐 매년 주도 업종이 바뀌니까 올해 뭐 포스코가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종목이 저평가여야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가 안 올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도. 이런 걸로 해서 대형주에서는 먹을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뭐 배당주 참 저금리 시대에도 배당주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성향상 '배당 그거 먹으려면 내가 주식 투자한 줄 아냐.' 이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한전재 사는데 6%인데 6% 이상 배당 주는 종목들 흔치 않습니다. 준다 해도 세금 떼고 나면 아마 뭐 큰 차이도 없을 거고 예 거기다가 그 종목들이 배당락 맞으면 이거 그대로 날아가는 거니까. 배당락 맞고 나서 빨리 복구가 될 확률이 있냐?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은 기간 조정 쪽이다. 예 다만 저점은 깨지는 않을 거고 부동산 쪽이 개선되면서 좋아질 거는 이제 그 2024년 정도. 그리고 금리 정점에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2023년 한 7월 정도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고거에 대한 그 생각은 조금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 실적 좋고 알아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로 가는 게 적어도 심적으로는 심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만 높다면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미분양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주식 시장이 뭐 갑자기 미쳐서 혼자 올라간다? 예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과거에 지금 실질금리가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기준금리 6%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 기준금리가 2% 였을 때도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이럴 때도 보면 가계대출이 뭐 5% 대였습니다. 예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한 3% 정도가 과거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출로 보면 한 3% 정도 더해서 지금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싸다라고 하는 것은 6.25% 이하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싼 거고 예 예금 금리는 3.25 니까 이거에 더해서 한 2% 정도 많으면 괜찮은 거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금리 동결에 대한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또 관심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한국은행을 보면 그 금리 정점일 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저점이 길어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 덜어 있습니다. 낮을 때는 좀 깁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짧고 낮을 때는 긴다라는 게 뭐냐면 고금리를 잘 버틸 수 없는 경제 구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한국은행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은 끝났고 한 번 더 올리거나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어봤자 얼마나 끌 수 있느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 정도입니다. 길어야 6개월이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 구조상. 그 안에 내년 초에 한 번 더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대로 유지만 해도 다 죽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금융위기를 원하느냐? 원해 가지고 니네들 노동 안 하니까 한번 이렇게 박살이 나서 돈 귀한 줄 알고 노동 아니면 돈 벌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면 정말 악랄하지만 정말 그런 목적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몰라서 정책의 실수라면 아니면 한국이 순채권국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도 그 순채권국이 아니었을 때 관점으로 계속 정책을 펼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한 실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지 정말 그런 악랄한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쭉 돌이켜 보면 이 실책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금리 인상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 초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분위기가 개선이 될 건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약에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채권이 지금은 가장 괜찮습니다. 저는 채권 투자는 하진 않지만 그거 뭐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면 주식처럼 위험한 건 똑같은데 이자는 얼마 안 준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3.5%까지 간다고 치고 그리고 다시 0%까지 간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3.5%에서 6%짜리를 찍고 이때는 주류가 1%짜리라고 본다면 채권 6%짜리가 5년 만기가 남았다라고 하면 6에서 1을 뺀 5% 곱하기 5니까 이 가격 자체가 한 25% 정도 더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니까 혹시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채권 투자가 괜찮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또 유동성이 빨리니까 주식시장이 딱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봤을 때. 네, 그리고 채권 쪽이 이제 금리가 다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매력이 없을 거니까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즉 옛날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려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이런 구도가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바닥을 쳐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도고 부동산이 살아나서 거기서 다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구도니까 결국 금리가 다시 내리는 시점에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이고 금리가 다 내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기대를 해도 된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어쨌든 2024년이니까 내년은 잘해야 이제 기간 조정이고 에너지를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때는 진짜 좋은 종목 알아서 유동성 공급하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진짜 좋은 종목이나 아니면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나 유동성이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나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한정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게 요 구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만 하면 굉장히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자가를 갖고 계시니까 요거는 알아서 투자가 된다라고 보고 주식 투자
그러면 요 하나를 뭘로 보완해야 되냐면 태양광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내년에 주식시장은 제자리. 그리고 부동산은 그냥 계속 사는 과정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기분 안 좋고 오르면 좋긴 하지만 당장 팔 것도 아니니까. 이 두 개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을 이제 태양광 투자를 하셔 가지고 제가 요거는 얼마든지 투자 기회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다 사라져 가지고 태양광 그리고 현장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기 돈 갖고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의적이다. 근데 뭐 대출이나 이런 거는 좀 호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갖고 계시면 물론 지금의 좋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2025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3, 4, 5, 3년만 하면 투자 원금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잘 보완을 해주더라. 주식 투자하면 몰빵을 하는데 태양광에서 돈이 매달 나옵니다. 매월 나오면 몰빵하고 싶어도 그냥 요걸로 분산 투자가 저절로 되는 보완이 되고 또 만약에 태양광 단가가 아주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 시장이 좋아진 낙가 같은 그런 메커니즘에서 그 메커니즘을 보면 태양광 수익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주식이 좋아질 거니까 이제 여기 더 집중하면 되는 거고. 상호 보완으로 우리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태양광 100kW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약 20년 정도 하면 이게 뭐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5천에서 많게는 한 1억 8천 정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임대료는 나눠서 지급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데 요 총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총 수입이.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20년 모기지로 해가지고 이 태양광으로 대출을 갚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1억 1천 임대료를 나중에 연납으로 간다 하고 1억 1천으로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인데 부동산이 나쁘다면 계속 5년 지나도 집값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그냥 이 투자 하나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은 자가를 대부분 소유하고 계시니까 원치 않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상태고 주식은 하고 계시니까 이 태양광이 많이 보완을 해주더라. 그래서 앞으로 요런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태양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 이미 투자를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자산의 어떤 이 자산 운용에 그런 균형을 맞춰 간다면 그럼 길게 가서 주식 투자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주식에 올인해서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인내심 갉아먹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는 요런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주식 시장이 좋으면 참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도 주식 투자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주식을 좋게 보려고 또 웬만한 지표는 좋게 해석이 돼 버리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긴 안목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할 거니까 긴 안목으로 저랑 계속 같이 가시다 보면 뭐 사실 제가 돈 버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사람 그 대기업 회장들 말고는 못 봤습니다. 삼성이 크면서 거기 직원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투자만으로 다 같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인으로 다 같이 도약할 수 있게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니까 그렇게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